네, 그럼 마지막으로 B스프라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스프라인, 아니 아까 베지어 스프라인이나 허밋 스프라인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4개의 자료점에 대해서만 스프라인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는 스프라인을 그릴 때 이미의 점의 개수에 대해서 스프라인을 그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베지어 스프라인이나 허밋 스프라인은 4개의 점 혹은 뭐 2개의 점과 2개의 벡터 이렇게 자료의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B스프라인은 원칙적으로 이런 베지어 스프라인을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때 이 부드러운 모양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것의 기울기가 이 끝점에서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부드러운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B스프라인의 기본 원리고, B스프라인의 중에서 오늘은 이제 카디널 인터폴레이션 혹은 카디널 스프라인,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깨끗한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B스프라인을 개념을 먼저 보면요, 이 베지어 스프라인의 문제점을 먼저 봐야겠죠. 베지어 스프라인의 문제점은 끝점을 제외하고 중간에 2개 있는 이 제어점에 가까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점을 그렸을 때 과연 이 곡선이 어디쯤 올지를 좀 막연하죠. 뭐 그래도 베지어 스프라인은 비슷하게 붙습니다만은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붙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냐, 그런 곡선을 그리고 싶은데 좀 이 베지어 스프라인은 통제가 좀 힘들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대로 그리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4개의 제어점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개수의 제어점으로 그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해서 나온 것이 바로 B스프라인이 되고요. B스프라인은 제어점을 가까이 지나면서 혹은 이걸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지날 것인지 통제를 할 수 있고요. 이미개수의 제어점에 대해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B스프라인도 역시 3차 곡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인의 모든 이렇게 복잡한 스프라인의 모든 것을 하나의 3차 곡선으로 나타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 다른 개수로 3차 함수를 나타냅니다. 이 구간이 하나하나가 베지어 스프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하나의 베지어 스프라인, 이 구간을 나눠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3차이기 때문에 큐빅 스프라인을 그러고요. 구간마다 3차 함수 개수가 틀리다. B스프라인의 장점은 이 3차 곡선에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점을 지나는 스프라인 혹은 인터폴레이션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이 있었는데요.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도 이제 파라메트릭 펑션으로 쓰면 전에 봤던 것은 이제 양함수 형태였죠. 근데 이것도 매개배수 함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그란지도 그렇게 쓰면 모든 점을 지나는 이미 개수 점을 지나는 그래서 n개의 점을 지난다면 n-1차의 다항식이 구해지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차항이 높아지면 이 굉장히 왜곡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막 왜곡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저는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 그림을 보면 알죠. 한 번 더 볼까요? 예. 이 고차로 가면 왜 문제가 되느냐,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을 보면요, 뭐 두 번째까지는 뭐 저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뭡니까? 이 요동이 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고차항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5개의 점을 지금 했는데 4차 다항식이 되고, 이렇게 차항이 높아지면 곡선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게 되고, 그리고 계산도 복잡하죠. 예, 계산도 고차하게 되면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통제 가능한 3차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B스프라인이 이미 개수의 스프라인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B스프라인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고요. 연구가 많이 됐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들이 있냐 보냐면, 일단 좀 특이한 형태로 카디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모든 제어점을 지나는 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큐빅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3차 곡선으로 인터폴레이션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카디널 인터폴레이션은
원리적으로는 허미 스플라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베지어 스플라인과 허미 스플라인은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원리상으로는 벡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허미 스플라인을 연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지어 스플라인은, B 스플라인은, 이렇게, 이것을 이제 카디널 인터폴레이션을 다른 말로, B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스플라인인데, 곡선을 다 지나기 때문에, 어떤 보관법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보관법이 뭡니까? 어떤 주어진 점만을 가지고 곡선을 그려가지고, 주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의 그 값을 구해내는 방법이죠. 회계와 비슷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B스플라인의 인터폴레이션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면, 유니폼 B스플라인이 있고요. 난 유니폼 B스플라인이 있고, 난 유니폼 레이셔널 B스플라인이 있습니다. 다, 각각이 뭐냐면, 유니폼 B스플라인은, 베지어 스플라인을 연결한 것인데, 모든 제어점을 지나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유니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베이시스 펑션, 즉 기저함수가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 베지어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틀렸죠.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틀렸는데, 유니폼 B스플라인은 기저함수가 그려보면 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니폼 B스플라인을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림이 카디널 인터폴레이션의 예입니다. 보면 제어점을 다 지나는 곡선이 그려지죠. 이 두 번째 그림이 유니폼 B스플라인의 예입니다. 보면 제어점을 하나도 지나지 않고요. 이런 곡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유니폼 B스플라인은 난 유니폼이니까 기저함수 모양이 틀리겠죠. 기저함수 모양이 틀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끝을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쓸만한 곡선 모양이 나오죠. 쓸만한 곡선 모양이 나옵니다. 난 유니폼 레이셔널 B스플라인, 이거 약자로 너브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너브즈는 제어점에 가중치가 있는 스플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저함수를 올려버리면, 이것을 확 올려버리면 이 점에 가까이 확 붙어버리고, 이것을 떨어뜨리면 점에서 멀어지고, 이런 것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 유니폼 레이셔널 B스플라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카디널 인터폴레이션, 이것과 이 두 개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실제로 쓰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빼고 카디널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허미 스플라인을 연결한 것이고요. 이것이죠. 이 점 두 개가 있다, 그죠? 점 두 개가 있으면, 점 두 개가 있으면, 이 점 두 개를 끝점으로 하고, 기울기 벡터를 다른 점과의 위치를 통해서, 기울기 벡터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어점이, 요렇게, 앞에 그림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제어점이 있는데, 요 하나의 곡선 있죠. 요 하나의 곡선. 이 하나의 곡선이 하나의 허미 스플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 끝점을 두고 벡터를 어딘가 줘서 허미 스플라인을 그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 하나가 또 하나의 허미 스플라인이 되고요. 그래서 끝점을 알고 있습니다. 점이니까요. 알고 있는데,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첫 점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점과 연결한 이것을 벡터로 두는 것이고요. 그쵸? 벡터로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의 기울기 곡선을 구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기울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의 주위에 있는 양쪽 점, 그러니까 양쪽 점 P0, P2를 연결한 이 벡터 있죠. 이것과 평행한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쪽 허미 스플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쪽 벡터를 쓰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이 끝점에서의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끝이니까 또 이쪽을 직접 연결한 것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다면, 이 점은 이것에 평행한 벡터, 그 다음에 이 점은 이것에 평행한 벡터, 그 다음에 이 점은 이것에 평행한 벡터,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두 점에 대해서 두 점 끝점과 그것의 기울기 벡터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 끝점의 기울기, 즉 미분값은 끝점의 경우에는 인접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고요. 중간점의 경우에는 두 점을 연결하는 벡터, 주변 두 점을 연결하는 벡터가 되는데, 이 두 벡터를 그냥 쓰지 않고요. 그냥 쓰지 않고 어떤 알파로 나눕니다. 그냥 쓰면 좀 곡선이 왜곡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알파로 나누는데, 즉 이제 수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PK의 기울기는 P가 첫 점일 때는 그 다음 점과의 벡터에서 나누기 알파, 끝점일 때는 그 전점과의 연결해서의 나누기 알파, 그리고 중간점의 경우에는 이 주변 K-1과 K 더하기 1, 오른쪽 왼쪽 주변점에 대한 벡터에서 나누기 알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를 나눠줌으로써 되는 것이죠. 이 알파가 실제 허미 스플라인의 벡터 크기를 결정하죠.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알파가 크면 이 벡터가 작아집니다.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거의 직선에 가까운 모양이 되고요. 벡터가 작아지면 이 벡터 크기, 알파가 작아지면 이 벡터 크기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벡터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 좀 더 곡선 공률이 커집니다. 곡선화가 되고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알파를 얼마나 정하느냐에 따라서 곡선 모양이 틀려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디널 스플라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인자로 보면 이제 기하 행렬을 봤는데, 기하 행렬은 뭡니까? 점의 개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G가, 즉 제어점이 4개라 그러면 4x2를 받고 5개, 6개라 그러면 6x2의 행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어점에 대한 기하 행렬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개수 n을 받습니다. 그러면 t, 그 다음에 이것을 리턴될 값이고, 이 알파를 정해야 되는데 알파는 디폴트로 2.0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GH를, 이것은 허미 스플라인의 기저 행렬을 기하 행렬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t는 과연 그러면 어느 쪽에 그 허미 스플라인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첫 번째를 t를 0부터 1 사이에 놓고요. 이 두 번째 스플라인을 1부터 2 사이, 세 번째 스플라인을 2부터 3 사이, 네 번째 스플라인을 3부터 4 사이, 다섯 번째 스플라인을 4부터 5 사이, 이렇게 스플라인을 놓습니다. 이렇게 스플라인을 놓고요. t가 들어오면 이것을 값을 나눠가지고, 즉 t는 0부터 n-1까지 값이 입력되는데, 이것을 이 t 값을 가지고 몇 번째 스플라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하 행렬의 그 데이터가 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k는 그 t를 들어온 것을 인터화 시켜서 잘라버리는데요. 즉 요 같은 경우 1.5 뭐 이런 식의 값이 들어오겠죠. t가 1.5가 들어오면 잘라버리면 1이 되고, 1이 된다는 얘기는 점에서 0번째 점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에 대한 스플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하 행렬, 허미 스플라인의 기하 행렬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점은 끝점을 넣고, 두 번째 점도 이쪽 끝점을 넣는 것이죠. 넣어주고요. K가 0보다 크다면 뭐냐면 이것이 뭡니까? K가 0보다 크다면 끝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에서. 그래서 양 주변점에 대해서 벡터를 구해서 알파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첫 점의 기울기인데요. 이것이 이 주변점 K-1과 K-1에 빼서 알파를 나누고, 또 이것도 Y좌표도 빼서 알파를 나누는 식으로 되고, 만약에 이렇게 첫 점이나 K가 0이라면 첫 점인데, 첫 점이라면 그 다음 점과의 기울기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점과 자기 자신을 빼고, 그 다음 점과 자기 자신을 빼서 알파를 나눠서 이것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끝점인지를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K-1이 n-1보다 작으냐, 그러면 이건 끝점이 아닐 때는 주변점 K-1의 주변은 K-2와 K가 되죠. 그래서 이것의 알파, K-2에서 K를 빼서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점이라면 자기 자신과 그 전값, 그래서 K-1과 K-2과 K를 빼서 알파, 이렇게 해서 기저행렬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저행렬 구한 GH를 넣고 T에서 K를 빼서
허밋에 넣을 때는 0부터 1 사이 값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스프라이, 어느 쪽 구간인지 알기 위해서 t를 이렇게 큰 값을 줬지만, 실제로는, 그 허밋 스프라이 넣을 때는 0부터 1 사이 값을 바꿔야 되니까, t에서 k를 뺐습니다. 그래서 gh를 넣어줘서, 구하면, 허밋 스프라이를 구하면, 실제 q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가, 이 t는 0부터 n-1, 즉 점의 개수 빼기 1까지 값이 인정되어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가 작을 때와 클 때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알파가 2.0일 때 이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뭐 비스무리한 곡선 모양이 되는데, 알파가 1.0일 때는 나누는 것이 더 작으니까 공률이 더 커지죠. 보면 공률이 더 꾸불하게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모양이 안 좋죠. 예. 알파가 작으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모양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도 카디널 스프라이 굉장히 쉽죠. 허밋 스프라이를 연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제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라그란지 인터프레이션도 역시 n개의 점에 대해서 스프라인을 인터프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차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이 심하죠. 그래서 카디널 인터프레이션을 써보면 이미지수 대해서 10개까지 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여러분이 그래픽 프로그램을 만든다는데 할 때 이 카디널 스프라인이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제어점을 지나기 때문에요. 제어점을 지나기 때문에 좀 더 예측이 가능한 스프라인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비스프라인 중에서 일부만 봤습니다. 아주 비스프라인의 맛보기가 본 것인데, 다른 비스프라인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역시 베이지 스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이고, 결국 베이지 스프라인의 양끝점, 이 만난 점에서는 미분의 기울기 같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점에서는 내추럴 하다 그래가지고 이계도 함수, 즉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 된다, 이런 것을 조건을 이용해서 방정식 개수와 수식 개수와 미지수 개수를 각기 맞춰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비스프라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가지 변형을 가한 것이 이제 아까 봤던 너버즈라든지 non-uniform rational 비스프라인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non-uniform이라든지 이런 변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헬기와 스프라인을 배웠는데 실제 생활에서 실제 코딩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